세계로드 스타로드 기업 전쟁, 열대 더위로 푹푹 찌는 남태평양과 시원한 바다 항해를 이야기해보자. 별의 길, 호주 뉴질랜드의 세계화. 남태평양을 어떻게 항해했을까? 남반구 타히티에서 북반구 하와이까지 어떻게 항해했을까? 지금은 요트에 항해를 위한 GPS가 달려있고 폭풍우나 기후 조건만 좋으면 잘 항해가 가능하다. 오늘날 요트 항해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고 배 안에 마련된 정수기와 밭에서 작물도 기를 수 있다. 바다 위 요트를 생활에 필요한 주거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남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중 하나로 면적이 약 16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남태평양은 태평양의 남쪽에 위치하며 하와이, 뉴질랜드, 피지, 솔로몬 제도, 톤가, 투발루,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 많은 섬나라들이 있다. 남태평양은 16세기까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바다였습니다. 1520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마젤란이 남태평양을 횡단한 후 유럽인들이 남태평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남태평양은 섬나라들이 많아서 항해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섬나라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에는 많은 산호초가 있기 때문이다. 남태평양은 매우 넓고 깊으며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워서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대 항해사들은 태양, 별과 해류,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지만 매우 어려웠고 종종 길을 잃었다. 그래서 해류를 이용하여 항해하는 것이다.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한다.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배를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GPS가 발달하여 남태평양을 요트 항해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폭풍우나 기후 조건이 좋지 않으면 항해가 어려울 수 있다. 과거 16세기 이후에는 항해는 어떠한가? 수많은 항해 탐험가들이 있지만 영국 쿡선장을 최고 본다. 서양인 최초로 오세아니아, 뉴질랜드로 간 네덜란드 상인 태즈먼도 있다. 쿡선장과 영국 동인도 회사는 어떤 관계인가? 쿡선장은 1768년 왕실 주도로 파견한 것이며 동인도 회사는 정부 주도 하에 무역회사가 결성된다. 후에는 영국의 경우 귀족과 시민이 주주로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러나 결국은 영국의 제국 성장과 식민지화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지금 알고 있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동부 해안에 알려지지 않은 영토의 3년의 항해가 되었다. 첫 번째 항해에서 쿡의 배인 인데버가 매끈한 선박이 아니라 석탄을 나르는 석탄배였다는 것은 아마도 아이러니할 것이다. 단 쿡선장은 항해 중에 만난 폴리네시아인 투파이아의 도움으로 남태평양 수많은 섬을 항해해서 탐험할 수 있었다.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은 고도의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별과 행성을 관찰하여 길을 찾았고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여 배를 조종했다. 또한 그들은 폴리네시아 전설에 나오는 신화와 전통 지식을 사용하여 길을 찾았다. 16세기 이전에는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은 폴리네시아 삼각지대 내 섬들 사이에서만 항해했다. 현대의 항해사들은 폴리네시아 항해술에서 배운 것을 사용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할 수 있다. 무레아 섬은 태평양에 위치한 폴리네시아에 나열된 수많은 섬 중 하나이다. 폴리네시아 전설에 따르면 아테 신은 금성을 만들었다. 금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고대의 뱃사람들은 금성을 보고 항해했다. 오늘날 미국 대륙 전체의 넓이와 맞먹는 74개의 섬을 아우르는 이 지도는 폴리네시아 항해사의 머릿속 지식으로 스케치되었다. 폴리네시아식 접근법은 항해 시간으로 거리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바람과 해류의 방향에 따라 시간 거리를 측정하여 섬과 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1772년에서 1775년까지 제임스 쿡 선장은 투파이아의 지도를 따라 항해했다. 첫 항해에서 놓친 여러 섬을 방문하고 영국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1769년 제임스 쿡 선장은 종이에 잉크로 투파이아의 소시에테제도 지도를 베꼈습니다. 이 지도는 폴리네시아의 섬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유럽 탐험가들 이 폴리네시아를 탐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7세기의 기업이 오늘날의 기업보다 더 많은 탐험 활동을 해야 했다. 기업 간의 전쟁, 항해를 위한 투자 자금과 교역물품. 각 기업마다 어떤 교역물품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생존이 달라진다. 17세기 유럽인들은 먼 아시아로 교역을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항해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에 1602년에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주식회사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었고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거나 회사의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상품을 거래했다. 그러나 다시 배가 돌아오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투자한 지분을 환불받으려는 사람들이 나오자 이 경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주식거래가 생겨났다. 이 거래가 암스테르담 항구 부둣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몇몇 브로커가 중개 역할을 했다. 1607년 동인도 회사는 주식의 3분의 1을 매각했다. 이 주식은 기존의 유대인 대주주들이 대거 매입했다. 유대인들은 스페인의 레콘키스타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 유럽으로 온 중상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동인도 회사의 성공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동인도 회사는 유대인의 투자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고 주주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한 그들은 후추와 계피와 같은 향신료를 유럽으로 수입하여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는 1799년 해산했지만 주식회사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들의 성공은 오늘날의 주식시장의 기반이 되었다. 당시에는 다른 국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시켜갔다. 왕실이나 부자상인 지원에서 시민지 원으로 확대 전환시킨 것이다. 200년 동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주주 자본 관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평균 약 19% 이상 배당금을 받는 이는 누구나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대규모 무역을 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또한 부채를 활용했다. 채권, 부채는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채권,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실제 이 네덜란드 회사는 첫 미션은 이미 동인도 지역 내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는 교역소를 쟁탈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으로 개신교도들이 연합하여 카톨릭인 스페인에서 1581년에 독립한 네덜란드이기 때문이다. 후에 미국도 영국에서 독립하듯 앞서서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하면서 더 커진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성공적인 기업이었고 그 첫 경쟁 지역은 향신료의 생산지 인도네시아 몰루카 섬이었다. 이 몰루카 섬에서 영국 회사를 몰아냈다. 이 사건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 면화 산업에 집중하게 된 계기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회사는 결국 몰락했다. 그 이유는 주력 상품인 향신료, 차, 설탕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가격이 떨어지는 상품은 양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면 운송과 보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익률이 내려가는 16세기 이후에도 향신료를 계속 고집하면서 붙잡고 있었다. 그 결과 17세기 후반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견직물과 면직물로 전환하는 시기를 놓쳤고 결국 이 분야를 영국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는 기독교 선교나 식민지에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더 무역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동남아시아 향료제도 몰루카 제도를 확보하고 국제 향신료 무역 독점을 추진하던 네덜란드는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일대에도 탐험대를 보냈다. 이 무렵 테즈먼이 642년 우연히 뉴질랜드를 발견하고 질랜드 고향 이름으로 이름만 짓고 원주민 공격으로 돌아온다. 나중에 쿡 선장이 원주민을 사살하면서 제압하고 정복한다. 한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만이 일본과의 무역을 허가받아 나가사키 해안의 섬인 데지마에서만 교역을 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 청나라에서는 18세기 스웨덴 동인도 회사가 차 무역으로 성공하게 된다. 스웨덴은 본국으로의 수입보다는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거래였으나 스웨덴 GDP의 2 내지 5% 정도 차지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처럼 스웨덴 동인도 회사도 티에 대한 영국 관세의 100% 감세 조치로 인해 차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하면서 몰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영국의 동인도 회사도 부상하는 미국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그 이유는 미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미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이러한 경쟁에 밀리게 되었고 간접적으로 식민지 통치해오던 일도 정부에 이양하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몰락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인도 회사 아메리카 대륙 구대륙은 동인도 회사 VOC가 아메리카 신대륙은 서인도 회사 WIC로 양분해서 진출하였다. 오세아니아 대륙은 동인도 회사가 관리하였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 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두 번째 대항해 이후 400% 이상 투자 수익을 거두자 구대륙, 신대륙으로 나눠서 회사들을 설립한다. 그중 대표적인 아메리카 신대륙의 회사는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이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모델로 삼아 설립되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02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 동인도 회사를 모델로 했다. 이는 아시아와의 네덜란드 무역을 독점했다. 사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설립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독점에 대한 반대였다. 몇몇 상인들은 아시아로 가는 또 다른 서부 아메리카 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1621년에 설립되었다. 차례로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 해안까지 뻗어있는 지역에서 네덜란드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감안할 때였다. 초기에는 투자 모금이 느렸던 회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면서 15척의 배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소금, 설탕, 담배 등 엄청난 이익을 내고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네덜란드 정착을 감독할 수 있게 해주었다. 파산에 직면했던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1674년 아프리카 노예나
금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수익성 높은 거래를 위한 노예무역 회사로 거듭났다. 삼각무역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네덜란드서 인도 회사였다. 바로 뉴암스테르담, 뉴네덜란드는 오늘날의 뉴욕에서 코네티컷, 뉴저지주 일부를 포괄하였다. 1630년에는 브라질의 포르투갈령을 인수하며 카리브해, 연안의 다른 몇몇 섬, 수리남, 가이아나 등지에도 네덜란드 정착촌이 건설되었다. 1612년부터 1872년까지 네덜란드에 의해 약 6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함으로써 네덜란드서 인도 회사는 전체 대서양 노예 무역의 약 5%를 차지하는 아메리카 노예사에 일조하였다. 이는 17세기 초까지 설탕은 약국에서 취급될 만큼 귀중한 약재이기도 했다. 당시 설탕이 같은 무기의 금값과 같았다.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이 이 귀한 설탕 장사를 놓칠 리 없었다. 스페인, 포르투갈에 살았던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최초로 1625년 브라질과 카리브해 섬으로 사탕수수를 가져왔다. 이들은 노예를 통해 키가 4m가 넘게 자라는 사탕수수 경작에 성공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설립 이전에 항해 때 거둔 최대 400%의 수익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주식의 연간 300%까지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기업들은 정부와 함께 무역 충돌과 식민지 쟁탈전이 더 심화되고 있었다. 상품과 자원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20세기에는 미국, 프랑스가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점점 기업 간의 경쟁과 국가 간 패권으로 인해 상품과 자원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